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계김치연구소 장혜춘입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발효식품이 존재합니다. 이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식품의 재료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식품의 재료를 대하는 태도, 식문화, 이런 것들이 그들의 경험과 결합하여서 오랜 세월의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즉,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에서의 축적된 여러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모아서 그 식문화와 어우러져서 그러다 보니 전통과 식문화의 결합체인 것이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발효식품을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발효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가 먹는 식품의 원료들은 수확 후 바로 있을 때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보통 아무리 깨끗이 씻은 상추나 깻잎이라 하더라도 그람당 10,000마리에서 10만 마리의 미생물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미생물들의 작용에 의해서 식품이 있는 성분들이 효소적 전환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져서 저분자 물질로 생기게 되면 이렇게 생성된 이 물질들이 결론은 우리 인간의 본의에서 유익하냐? 그러면 발효로 인간한테 유해하냐? 그러면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인간의 중심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관여하는 미생물이 부패에 관여하면 부패 미생물, 발효에 가면 발효 미생물이라고 칭합니다. 즉 발효 미생물은 의도된 미생물의 성장과 식품 성분의 효소적인 전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소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영양 성분 외에 미생물이 내는 특수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효를 통하게 되면 원래 원부 재료에 없던 독특한 향과 맛이 생길 수 있고 저장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가치도 우리가 소화 흡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어울려서 미생물이 내는 특별한 대사산물에 의해서 영양학적 가치가 증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원래 식품 자체에 붙어있던 자연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됐지만 최근에 산업화되면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이런 미생물들을 발효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발효식품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절임식품이라는 것이 혼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발효식품은 모두 살아있는 균이 있다라는 설정에서 김치나 요거트나 캐비어 같은 것들은 발효를 하고 발효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식품을 섭취했을 때 살아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즉 발효식품은 살아있는 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발효식품이라 하더라도 사워크라프트 같은 경우는 발효의 완전히 최종 단계까지 간 다음 이것을 살균해서 쓰기 때문에 또 우리의 된장이나 일본의 미소와 같은 것들은 발효 자체를 곰팡이와 같은 균의 증식을 최대로 끌어낸 다음에 그 몸에 들어있는 효소를 쓰는, 다시 말하면 사균의 효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 단계에 살아있는 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효식품이 살아있는 균이 있느냐? 그거는 모두 그렇다고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듯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식품은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균이 여기는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인가요? 이 부분 역시 사람도 능력이 다 다른 것처럼 미생물도 능력이 달라서 식품에 있는 원료를 분해해서 맛있는 성분과 향을 내는 것까지는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의 개념이 기능이 있는 특정 기능이 있는 생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토피를 제어한다든지 콜레스테롤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기능까지는 걔가 못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맛있는 거는 못 만들고 이런 기능이 있는 애가 있고 맛도 좋게 만들고 기능이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에서 풍부한 살아있는 균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모두 프로바이오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발효식품 중에서 발효채소와 절임채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혼재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채소를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사시사철 채소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저장하는 방법의 하나의 수단으로 절임이라는 수단을 썼습니다. 절임을 쓸 때
뭐 방법에 따라서 식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통상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고농도의 소금, 10% 이상의 고농도의 소금에 절이거나 식초, 기름에 절입니다. 절임 채소는 이렇게 절인 다음에 절임이 끝나고 나면 살균해서 포장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면 식품은 저장이 되지만 원래 채소가 갖고 있던 영양 성분은 당연히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발효채소인 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절임 과정을 통한 다음 세척하고 탈수한 후에 양념을 혼합하여 저온 발효하는 형태를 갖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은 어떤 차이를 갖느냐면 일단 얘는 절임을 기본적으로 하려면은 10% 이상의 고염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2% 정도의 절임만으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발효가 끝나면은 다양한 원래 식재료에는 없던 더 많은 영양 성분들이 생기고 더불어서 살아있는 풍부한 유산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절임 채소, 발효, 김치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채소류를 이렇게 먹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김치가 유일합니다. 이 저장적인 방법에서도 소금의 농도를 낮추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으면서 영양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채소 중에서 김치의 그 제조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수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발효식품 중에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나 장류를 중심으로 이 건강에 유익하다면 얼마나 유익한지 어떻게 유익한지에 대한 연구들을 기존에 시행했던 모든 연구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2025년까지의 논문들을 모두 조사했을 때 건강 기능에 대한 논문을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생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김치, 간장된장, 고추장, 청국장 그리고 일본의 미소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전에는 세포나 동물 단계에서 검증을 했고 최근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능성이 동물에서 있는 것이 사람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그대로 나열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전에는 세포나 동물 단계 실험을 했다면 최근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좋은 논문에 더 채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분석을 25년까지 국내의 논문을 대상으로 다 하였을 때 모든 발효식품에서 항비만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해서 항암까지 고른 그 기능성이 있는 것이 보고되었고 장류인 된장이나 고추장, 청국장은 주로 항비만에 일본의 미소는 항고혈압 연구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나 동물의 단계를 사람으로 직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 이 모든 연구들에 대해서 세포 단계의 실험은 가중치 1을 동물은 가중치 2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가중치 4를 곱하여 그 식품의 그 기능성에 대한 그 인덱스를 우리가 구하여 봤을 때 김치가 14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이에 비해서 미소는 가장 낮은 44를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식생활 그 지침에 따르면은 우리의 김치와 미소는 있지만 장류가 없는 부분들이 대한 설명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를 통해서 영양 성분이 배가 되고 풍부한 다양한 유산균들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슈퍼푸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김치의 효능 때문에 더불어서 아울러서 이런 우리가 그 김치가 갖는 문화적 가치 때문에 세계 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20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22일을 정한 이유는 김치 이쯤이 김장할 시즌이기도 하고 김치 원료 하나하나가 더하여서 22가지 이상의 놀라운 효능을 나타낸다. 딱 22가지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러한 김치의 날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벗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1번으로 지금은 미국 및 유럽 6개국 18개 지역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치의 이런 다양한 기능성은 사람 중에서도 RCT 레벨에서의 임상 실험을 하여서 국제 논문에 게재되고 있고 이런 연구는 대한민국 연구진뿐만이 아닌 다른 해외 연구진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치는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요? 김치는 건강에 해롭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나트륨 이슈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WHO의 권고 기준은 2,000mg을 하루에 섭취하라고 하는데 김치가 하루 기준 섭취량을 40g 정도. 그래서 두 끼에서 세 끼를 먹었을 때의 그 나트륨 섭취량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국이나 찌개, 특히 라면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그 함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나트륨의 주범이 김치라고 보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트륨의 이슈가 결국은 고혈압하고 연결되기 때문인데 임상의 실험 결과에서도 관찰 연구나 RCT 기반의 임상 중재 메타 분석의 결과를 총 분석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결과를 총 정리하면 고혈압 유병과 크게 관계가 없다. 오히려 발효된 김치에서는 고혈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균형 식사를 하거나 비만인 사람한테서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해 요소 중에서 헬리코박터입니다. 고염의 환경에서는 위의 점막의 점액질을 얇게 만들고 상피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위염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이 고염 환경에서는 헬리코박터의 독성 인자의 발현이 증가돼서 위염 더불어서 위암까지 촉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은 점액질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위 점막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의 부착이 위에 되지 않도록 방해함으로써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유산균 중에서는 헬리코박터를 특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유산균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2023년 보도자료에서 국제암연구소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김치를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라고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발암물질을 1군에서부터 3군까지 분류하고 그중에서 2B군은 발암 가능 물질, 즉 의심은 되나 구체적이지 않는 물질로서 알로에베라, 절임채소,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 322개의 물질을 구정하고 있는데 이때 절임채소 역시 김치라고 특정한 것이 아닌 일본, 중국, 하와이 등의 전통 절임채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식생활 지침을 올해 초에 이제 25년, 30년분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장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을 잘 맞출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려면 권장하는 것이 과일이나 채소, 발효식품, 고식이섬유와 같은 것들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김치에 이렇게 나간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 발효식품이 이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래된 시간에 만들어졌고 그것은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 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전통 발효식품의 제조 방법부터 과학적으로 재조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존재를 하고 이런 전통 발효식품이 우수하다 했을 때 막연히 민간에서 이렇게 구전처럼 전하는 말로 우수하다 할 것이 아니라 효과는 효과대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우려가 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우려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좋은 건강식품을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K푸드를 넘어서 세계인의 식탁으로 이것이 가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논문과 같은 주요한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국내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재해석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K컬처하고 같이 겹해진다면은 그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데몬 헌터스에서 우리나라의 라면이 언급되면서 라면의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무리 우수한 걸 우리가 갖고 있다 한들 알리는 방식에서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정부 출연연구소인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와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학적 연구와 더불어서 이를 알리는
그 홍보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입으로 통한 홍보뿐만 아닌 외국인을 통한 홍보, 그래서 앰베서더 제도를 사용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통함으로써 K푸드를 넘어서 세계인의 식탁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식품이 세계의 모든 건강을 할 수 있는 식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그 식품 발전까지 꾀하고자 합니다. 즉 과학으로 지키고 세계화 나누는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 가치를 드높이는데 그 임무를 저희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